그 다음부터 통일신라죠. 통일신라도 중대가 있어요. 중대. 전성기, 신라의 전성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하대, 말기죠. 말기. 자,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국, 발해.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여러분들 약 한 1000년의 시간입니다.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이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문화유산들, 그 문화유산들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조금만 애정을 가지시고 1000년 전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아시죠? 엑기스만 뽑아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유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이죠, 교육. 유교라고 하면 이제 교육인데 교육기관을 한번 중심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문헌상 존재하는 최초의 대학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고구려. 이 고구려에 태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태학. 이 태학은요,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고요. 이름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대학, 태학. 그죠? 지방에는 어떤 교육기관이 있냐? 그러면 중앙에 이제 대학교가 있으면 지방에는 또 어떤 교육기관이 있을까요? 지방에는 여러분들 이 경당이라고 있습니다. 경당. 자, 이 경당은 지방에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뭘 가르치냐면요. 공부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공부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무술도 가르칩니다. 예, 무술과 플러스 학문도 가르치는, 무술과 학문을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이게 힘도 좀 기르면서. 그죠? 아마 이 경당에서 공부하는 당시 고구려 학생들은 유교 경전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역시나 또 무술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지 않았을까. 야, 사냥하러 나가자! 막 이런 거 제일 재밌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늘 그렇듯이. 체육 시간이 즐겁죠? 네, 저도 그래서 체육 선생님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어쨌건 그런 경당, 태학과 경당이 있습니다. 고구려에는 이러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백제도 있었을 거예요. 백제는 엄청난 그 이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많이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승도 빨리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헌상에 존재하진 않아요. 네, 있었겠지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적을 수 없죠. 그러니까 대신 이 백제는요, 오경 박사급 아주 엄청난 그 분야에서 그냥 쟁쟁한 유학자들이 존재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과 관련된 또 박사들이 또 이렇게 존재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 가서 또 이런 것도 또 가르쳐주고 유학도 가르쳐주고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면 당연히 교육기관이 분명히 빵빵하게 있었겠죠. 그죠? 근데 문헌상은 아직 기록이 없어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도 역시 교육기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록은 없고요. 대신 흔적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임신서기석이라는 거예요. 임신서기석. 임신년에 공부와 관련된 걸 누군가 적어놨어요. 누가 적어놨냐면 이 당시에 그 학생들이 말이죠. 학생들이 아마 약속을 했나 봐. 나는 언제까지 무엇을 공부할 거야 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약속을 했겠죠. 여러분들도 왜 친구들하고 오늘 수학 문제 20문제 먼저 푸는 사람이 매점 가서 빵 사기 약속을 하면 종이에다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적은 다음에 학교 운동장에 가셔가지고요. 땅을 한 10m 깊이 파세요. 10m? 너무 깊다. 한 5m만 파세요. 그리고요. 그걸 비닐에 싸가지고 딱 묻어주세요. 1000년 뒤! 이렇게 적힙니다. 이렇게 적힙니다. 네, 여기도 지금 임신서기석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학생들이 나는 언제부터 공부해서 우리 이거 빨리 끝내자 라고 적었던 거, 약속을 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오! 그래, 신라시대도 이렇게 유교 경전을 공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네. 갑자기 내일부터 이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파는 친구들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 신라 임신서기석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유교 근거입니다. 자, 통일신라로 옵니다. 통일신라로 오면요. 중대죠. 네, 중대인데, 대학교가 이제 등장을 해요. 대학교가.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이미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왜 통일신라 전제 왕권의 강화 기억나시죠?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그 전제 왕권의 강화에 아주 대표적인 왕이 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뉴스페이퍼 킹. 네. 신문왕이라고 그랬죠. 그 신문왕이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세우잖아요. 그 학교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그 학교 이름이 바로 국학이었습니다. 네, 국학. 요 국학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요 국학은 여러분들 신문왕, 신문왕의 왕권 강화와도 아주 관련성이 높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통일신라 하대로 오면요. 어때요, 여러분? 이때는 왕권이 강했는데 신라 하대로 오면 왕권이 약해지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그 수나라부터 출발했던 과거제가 있습니다. 과거제 아시죠? 우리는 그 과거제를 고려시대 광종이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데 비슷하게 만든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독서삼품과라는 겁니다. 독서삼품과. 왕이 신하들한테 책을 읽힌 다음에 품계를 나누는 거예요. 1품, 2품, 3품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숙제 주는 거예요. 숙제 준 다음에 등급에 따라 가지고 10점, 20점, 30점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이걸 시행했는데 이 독서 3분과나 국학이나 모두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죠. 자, 우리 이제부터 한번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신라 하대예요. 신라 하대는 왕권이 강한 시기입니까? 왕권이 약한 시기입니까? 왕권이 약한 시기예요. 이 신문왕 때 여러분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귀족들의 경제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제도가 있죠. 노동력을 징발하지 못하도록 했던 제도. 그게 바로 관료전이었습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노급을 폐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라 하대에 오면 이미 노급은 부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이게 입김이 센 거지. 그죠? 그렇다면 독서 삼품과가 운영이 되었겠어요? 지금 왕이 신하들을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운영이 되었겠냐고요. 운영이 될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독서 삼품과는 그닥 시행이 잘 되질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네, 이것은 바로 왕권이 미약했음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발해. 발해는요. 대학교와 같은 그런 기호가 있습니다. 자, 그 기호가 뭐냐면 바로 주자감이라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대학교, 태학, 통일신라, 국학, 발해의 주자감. 끝! 네, 요거 제일 중요한 엑기스였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이제 불교 들어갑니다. 불교는 여러분들 주로 승려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려. 유명한 아주 걸출한 그런 승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 텐데 먼저 이 고구려는요. 어느 왕 때 불교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불교는요. 어느 왕 때 중요하죠, 여러분들. 불교 수용한 사람 개혁군주 변해야 돼.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수림 왕이었습니다. 자, 이 소수림 왕이 어디서 불교를 들어오냐면요. 중국 전진. 네, 중국 전진에서 이 불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제입니다. 백제는 어느 왕 때냐면 백제는 침류왕 때예요. 침류왕 때 이 불교를 수용합니다. 어디서냐면 중국의 동진. 네.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는요, 요 당시에 그 위진남북조 시대가 삼국시대에 펼쳐질 동안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그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 나라들이에요. 그 시대에 불교를 지금 수용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침류왕, 동진입니다. 이 침류왕은 여러분들 언제의 왕이냐면요. 근초고왕이 있죠.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던 그 근초고왕 이후에 나오는 왕입니다. 시점도 일단 기억 좀 해놓으세요. 침류왕, 백제. 신라는 여러분 잘 알죠. 신라에서 불교를 수용했던 왕은 버풍왕이 있습니다. 버풍왕. 자, 이 버풍왕이 이 불교를 수용할 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왜냐하면 이 신라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고립되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빨리 이렇게 이제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위치에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교류하려면 백제가 가로막고 있고 고구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전통 문화를 고수하려는 어떤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흥왕 때 이제 불교를 공인해요. 물론 이 불교가 이 고구려에 들어온 시점은 언제냐면요. 시점은 어디서 들어왔냐면요. 고구려로부터 들어와요. 고구려에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왜가 쳐들어왔어. 왜가 쳐들어와가지고 신라가 위험에 처했어. 누구한테 SOS? 고구려한테 SOS. 그 이후에 고구려의 내정 간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와 신라의 어떤 그런 관계는요. 상당히 고구려가 신라한테 뭔가를 많이 이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고구려에서 수용을 했지만 이게 공인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공인된 시점이 바로 법흥왕 때라는 얘기죠. 법흥왕 때다. 역시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많으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냥 다 조용해! 그냥 뭔가 한 번 빡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한 명이 희생을 하죠. 제가 그럼 희생을 하겠습니다. 제 목을 치시옵소서. 목을 탁 쳤더니 어떻게 했어요? 네, 목에서 그 허연 피가 뻥 쏟으면서 하늘에서 막 꽃이 막 휘날리는 기적이 연출되었죠. 그때 불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신하들이 너무 놀라서 아니 이런 부처님이 살아계시는군 하면서 그때부터 불교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차돈의 순교.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공인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볼 때 이 법흥왕이 이차돈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미리 한 것 같아요. 뭘까? 우유를 먹고 있으라 그랬나? 우유를 먹고 있다가 뿜어라. 그리고 내가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지붕 위에서 꽃가루를 뿌릴게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그런 기적에 의해서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그런 전통 문화의 어떤 고수를 하려고 했던 그 신라가 이렇게 딱 불교를 공인하는 불교는 어쨌건 여러분들 그 외래 종교거든요. 그 외래 종교를 공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삼국이 여러분들 불교를 공인하려고 했던 이유도 뭐였죠, 여러분들? 왕권 강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통일신라로 오면서 이제 아주 걸출한 승려들이 등장을 하죠. 자, 대표적인 승려가 있습니다. 그 승려가 누가 있습니까? 네, 원효와 의상. 의상. 이 원효와 의상의 그 우리나라 그 불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족적이라고 할까요? 그 족적은 뭐냐면 바로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었다. 불교의 대중화를 이룬 그런 인물들이다. 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되겠습니다. 네. 뭐 불교의 대중화, 선생님 불교의 대중화 원효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의상도 원효에 필적할 만큼의 그런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원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로 이 아미타 신앙에 굉장히 발전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이게 불교가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불교는 여러분들 유일신, 기독교처럼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네, 불교의 부처님은 여러분들 딱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아미타불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 잘 듣는 그 연불 같은 거 외울 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건 뭐 잘 알죠, 그죠? 거기에 나무 아미타불 등장하죠. 그리고 관세음보살 등장하죠. 불은 부처님이고요. 보살은 부처가 되기 전 단계예요. 네. 근데 이 아미타불 각각의 부처님들이 다 하시는 일들이 있어. 이 아미타 부처님의 전공이 뭐냐면요. 바로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서 얼마나 이 힘든 세상이야. 내가 죽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또 그것도 하는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은요. 부처님이 되기 전에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룬 다음에 부처님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관세음보살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래서 보살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관세음보살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나는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다 들어준 다음에 부처님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대박, 수능 만점 받고 싶어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아미타불 극락세계 가셔서 만점 받으실 건가요? 관세음보살을 찾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할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어쩜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굉장히 민중들이요, 굉장히 스마트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관세음보살이고 죽어서는 아미타불. 사실 이 정도면 뭐 종류는 많이 있지만 이 정도 두 분이 대표적인 분 있으면, 너무 많은 분들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이 정도 두 분이면 현재 살 때 소원 해결되면 되는 거고 죽어서 극락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최고의 인기 스타들. 네. 부처님과 보살 중에서 최고의 인기 스타. 네.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그 아미타불의 굉장히 원효가 대중화에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 화엄종, 이 교리를 정립하는데 굉장히 또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의상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의 유명하신 승려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해초가 있습니다. 해초. 해초.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걸어서 중국을 당나라를 거쳐가지고 저 중앙아시아, 이제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까지, 야, 엄청난, 수천 킬로를 걸어서 갔겠죠. 그죠? 그러면서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뭐냐면 그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이 있습니다. 네, 왕오천축국전. 네, 이런 승려들을 여러분들이 원효, 의상, 해초, 이런 승려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이 통일신라 하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통일신라 시대 때는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승려보다는 특정한 종파가 굉장히 발전하는 어떤 그런 시, 유행하는 시기예요. 그 종파가 뭐냐면 바로 선종이 유행을 합니다. 선종이 유행을 합니다. 자,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특히 선종은 여러분들, 이 선종은 참선. 네, 이 참선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거죠. 문득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부처님의 말씀을 읽거나 외우거나 이제 그런 어떤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참선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 선종을 아주 좋아했던 세력들 있죠. 지방 호족들. 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골품제 사회 속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 특히 진골 귀족들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 불만들을 이 선종이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말이죠. 네, 그래서 선종이 통일신라 때 하대에 아주 지방 호족들에 의해 가지고 유행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지방 호족이 유행한 그런 그 근거들이 남아 있어요. 그걸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선종 그 사찰이 있는 그런 곳인데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구산선문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뭐 숨이 여기 여러 산들이 있죠. 산 속에 있는 그 사찰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산이에요. 이게 신라 하대 때 이게 선종이 유행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찰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요 구산, 이 지도가 딱 나오면 이건 신라 하대, 선종 유행, 이걸 딱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네. 뭐 발에는 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교 특징이라고 하긴 좀 뭐 이렇게 특정한 게 없어요. 발의 역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바로 불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상.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이죠. 그게 뭐가 있냐면 금동 연가 7연명 금동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뭐냐면요. 연가 7년. 연가 7년이라는 글자가 이 불상 뒤쪽에요.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불상이라는 얘기죠.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그런 불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알죠? 선생님을 닮은 불상. 아니죠. 제가 어떻게 보면 저를 닮았다기보다는 제가 닮았겠죠. 네. 백제의 미소라고도 이야기되어졌던 바로 서산 마의 삼존불. 네. 요 가운데다가 열애란 말 또 집어넣으셔도 돼요. 서산마의 열애 삼존불. 열애 삼존불이 또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고요. 대표식 뭐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리잖아요. 그죠?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리는 네, 그런 불상이 있고요. 이 신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경주 남산 입구 쪽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베리 삼존불이라고 있어요. 베리 삼존불. 베리 그 마을 이름이에요. 거기 있는 삼존불이 있는데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라든지 서산마의 열애 삼존불 또는 베리 삼존불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소 짓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신라 통일신라 때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불상이 뭐가 있습니까? 석굴암 본존불 있잖아요. 그죠? 석굴암 본존불. 자, 여러분들 이 석굴암 가봤죠? 네. 거기 딱 들어가서 큰 부처님이 딱 앉아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어우, 여긴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카리스마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친근해.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들잖아요. 그냥, 오, 그러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대하는 시대의 반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신라 중대 같은 경우는 이 왕권이 강화된 시기 아닙니까? 전제 왕권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닮은 어떤 그 불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 불사 자체가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인 권위가 아주 담뿍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 딱 봤을 땐 딱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고 앞에 삼국시대는 여러분들 불교가 지금 처음 들어왔잖아. 그런데 그렇게 압도하는 그 불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저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푸근한 미소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 들어줄게. 나한테 이야기해봐. 네,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푸근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 삼국시대에 공통적으로 또 등장하는 그런 불상이 있어요. 그 불상이 뭐냐면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네. 이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은 여러분들 이거는 삼국시대에 고르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불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반가 가부좌를요 반만 틀고요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륵 보살은요, 제가 얘기했죠. 보살은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부처가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 보살은 도탄에 빠진 그 중생들을 구원하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왜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 왜 미륵불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처님, 바로 미륵불이 오신다. 미륵불은 미래 부처예요. 미래에 올 부처예요. 미래에 올 부처. 왜 그 기독교에서도 예수 재림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재림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미륵불도 미래에 오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탈에 빠진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부처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처가 되지 않았어요. 미래불이니까. 그래서 미륵보살인데 이 미륵보살이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중생을 구원할 수 있을까? 가부좌를 한 반만 들고 딱 사유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지금. 네. 아이고, 네.
어떤 고민을 할까요? 태성이를 어떻게 구원을 해줄까? 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네. 뭐 이런 거 여러분 딱 보시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여러분들 뭐 석가람 본전문은 잘 알 테고요. 발해에 여러분 또 이불병좌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불병좌상. 병좌상. 네. 뭐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부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두 명의 부처님이 서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상이라는 얘기. 사진 보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 사진이 바로 이제 이불병좌상입니다. 예. 두 명의 부처님이 지금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불병좌상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상당히 고구려 양식을 많이 계승했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발해가 여러분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근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 이불병좌상도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거로 네, 고구려 계승이라는 그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불상 끝. 네, 이렇게 봤어요. 자, 다음은 이제 탑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상도 부처님이고요. 탑도 부처님이에요. 왜냐면 이 탑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부처님의 살이 왜 화장을 하면 왜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화장을 하면 스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수행을 많이 쌓으신 분들, 물론 수행을 많이 쌓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 몸에서 살이, 요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이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처님도요, 어마어마하게 석가모니 어마어마한 살이가 나왔죠. 그 살이를 모셔둔 것이 뭐냐면 그게 탑이에요. 네, 그러니까 탑은 곧 부처님이에요. 탑은 곧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처님 그 몸에서 살이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 세 개 다 탑이 있는데 거기다 다 살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이가 없는 경우에는 부처님의 말씀, 불경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아시죠? 자, 그 탑입니다. 이제 고구려는요, 이 목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불이 타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건 없고요. 자, 백제를 한번 가볼게요. 백제. 자, 백제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탑이 있죠? 네, 바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탑. 네, 바로 예, 미륵사지 석탑. 그죠? 요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요, 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목탑 양식에서 석탑 양식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 과도기에 있는 그런 석탑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사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만히 보면은 나무로 이렇게 만든 집과 굉장히 유사하죠. 문도 있고 뭐 2층 창문도 있고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무로 만든 그런 어떤 탑을 지금 나무로 만든 어떤 그 건축물을 돌로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륵사지 석탑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익산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탑이 있죠.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쁜 탑이에요. 네, 근데요,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건요, 사진빨이 이렇게 좀 좋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 유명한 정림사지 5층 석탑이야? 우와, 사진 찍어야지. 딱 찍고 딱 가져오면요, 이상하다. 내가 봤던 눈맛과 사진이 담아있는 그게 좀 달라요. 네. 좀 이렇게 뭐지?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 우와 했는데 딱 사진을 보면은 뭐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물이 더 낫다라는 거.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직접 가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가시면 그 약간 그 안개가 살짝 끼었을 때 그 앞에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딱 이렇게 대각선 축으로 딱 서가지고 그걸 딱 바라보면요, 이거 황홀합니다. 네.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때 앞볕에 가셔가지고 탑을 이렇게 보시면요, 더워가지고 이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거기 눈마시는 게 있는데, 자,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도 이건요, 전문가가 찍으셔서 그래도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나와도 괜찮습니다. 살짝 돌멩이고 끝부분, 추녀선이요, 살짝 말아 올라가죠. 아주 경쾌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신라탑은요, 이건 진짜 또 다른 얘기인데, 신라탑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라탑은 지금 저 정림사지 석탑을 보면 맨 끝이 이렇게 살짝 같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백제기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신라탑은요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아랫부분이 일직선이에요. 예, 그런 또 차이점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랑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막 이렇게 미소가 막 이렇게 올라가죠. 가고 싶다. 네. 자,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었습니다. 백제 계열은 이렇게 5층짜리 탑이 많아요. 자, 그런데 신라 시대의 그 대표적인 그 탑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신라에는 그 황룡사 9층 목탑,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습니다. 네, 황룡사 9층 목탑. 요거 이제 세운 그 왕이 누구냐면 선덕 여왕이죠. 선덕 여왕입니다. 네, 선덕 여왕이 이때 이것도 호국불교 성격이 많은 거야. 이걸 세우면 주변국들이 다 항복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그 염원을 담고 있는 굉장히 호국불교였던 그 특징이 강한 호국불교의 특징이 강한 그런 근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층 목탑이에요.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선생님? 왜 갑자기 모형을 보여주세요? 네, 당연히 모형을 보여드릴 수가 없죠. 왜요? 이 황룡사 9층 목탑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 한번 붙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 났어요. 언제? 몽골의 침입 때. 네, 몽골의 침입 때 불이 나가지고요. 지금은 그 가운데 그 심초석 가운데 아주 큰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네. 황룡사를 한번 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황룡사지예요. 그냥 돌멩이와 주춧돌밖에 없어요. 황량합니다. 네. 여기는 언제 가시냐면요. 가을 좋습니다. 가을. 늦가을 좋아요. 늦가을 오후 해질녘쯤에 한번 가보세요. 네, 딱 심초석 그 주위에 딱 주춧돌 위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먼 산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때 저쪽에서 기차가 지나갈 겁니다. 네, 해는 지고 있고 천년의 고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황량한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낙조를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모습. 인생이란 무엇일까?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말이죠, 여러분들. 그 여름 떼학볕에 가시면요. 와, 이거 거의 뭐, 인생이 뭐가 어딨어. 지금 이거 더 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그 낙조가 딱 지나면 어둑해지면 그때 여러분들 걸어서요. 그 앞에 있는 안압지로 한번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압지 야경이 또 끝내주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압지 한번 도시고 그 앞쪽에 있는 또 첨성대 조명을 또 잘 해놨어요. 딱 보시면서 그 곡선의 미가 뭔지를 한번 딱 보시고 그 앞에서 황남빵 한번 딱 드시면 아우 신라 여행 아주 끝내주는 그런 여행이 될 겁니다. 황룡사 9층 목탑. 저랑 한번 같이 갈까요? 자, 황룡사 9층 목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황룡사 좀만 올라가시면요, 뭐가 있냐면 또 분황사탑이 있어요. 분황사탑이 있습니다. 자, 이 분황사탑은요, 여러분들 이 모전석탑이라고 해요. 왜 모전석탑이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계열의 탑은요, 흙이 많잖아. 중국은. 그래서 흙을 갖고 진흙을 갖고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요. 그 당나라의 그 대표적인 대한탑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식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목탑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석탑의 나라예요. 돌멩이를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분황사탑은 뭐냐면 돌을 갖고 벽돌을 만든 거예요. 흙을 갖고 벽돌을 만든 게 아니라 돌을 갖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쌓아 올린 그런 모전석탑. 그러니까 모방했다는 얘기죠. 그 전탑, 그 진흙, 흙을 갖고 이제 벽돌을 만든 그런 전탑을 모방해서 만든 석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황사탑이 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탑이 정형화가 됩니다.